두 번째 이제 세계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침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2분기, 즉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제 침체라고 하는데, 이 경제 침체라는 거는 단순한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갑자기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즉 플러스 성장인데 성장률이 20, 30% 이상 갑자기 둔화되는 것, 이러한 것도 경제에 대한 피해가 많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 불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침체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까지도 경제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이 발전도상국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경제 침체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심각한 거다 거죠. 그것도 이번 경제 위기 이 충격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이 과거는 이제 뭐 그 인위적인 게 아니었죠. 인위적이 아닌데 이번에는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거죠. 즉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을 할 텐데, 이 미국을 믿고 이제 그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나토의 동진 전척을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 블록 전쟁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블록 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충격이라는 거. 이것이 과거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다.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러우 전쟁과 블록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고금리가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 코로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국경 폐쇄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보려면 먼저 미국 경제를 보는 게 기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에 보면 현재 노동력이 감소됐습니다. 노동력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첫 번째, 일단 인구가 사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를 사람이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비정규직이죠.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죠. 이런 아르바이트에 이 해고됐던 사람들이 다시 안 돌아온다. 그래서 젊은 층이 코로나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기피하는 경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기 때문에 이민자와 불법 이주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3D 업종, 3D 업종을 담당할 노동력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감소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완전 고용이죠. 9인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고용이에요. 그리고 공급 자체가 축소됐죠. 공급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죠. 경제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고용난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상승하고, 또 임금이 상승하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폭등을 해서 인플레는 또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노동력 감소, 완전 고용, 임금 상승, 인플레. 그런데 이제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11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 인상의 속도, 물가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여전히 인상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 물가 인상의 속도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2024년 전망을 보겠습니다. 연준은 2022년 경제 성장률 1.2%에서
그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그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0%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회복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완만한 침체라고 볼 수 있겠다. 급격한 침체는 아니지만 완만한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이 3.1%. 그래서 이제 그 2022년에 3.1%를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2023년에는 3.5%로 물가 상승률을 누르려 합니다. 지금 미국의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7.1%니까 이 3.5%로 낮추려면 엄청나게 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물가를 잡아야 다시 말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실업률은 그 3.7% 현재 그래서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데 자, 이 실업률은 완전 고용을 근접하는데 실업률을 더 높인다는 거 4.6%로 무슨 말이냐면은 실업률을 높인다는 거는 이 실업률이 낮아서 완전 고용이면 부인난이 생기고 임금 인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예비 노동자가 더 실업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를 더 이 경기 성장을 더 완화시켜서 실업을 증가시키는 거, 실업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실업을 증가시키는 경제를 더 활성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2021년에 그 실업률이 6%였는데 현재 실업률이 3.7%라는 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자가 증가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오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4% 초반에 있는데 연준은 올해 말 2030년 말까지 그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겠다는 거.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5% 초반, 5% 초반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는 인상되지만 2020년처럼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다소 느려진다. 다시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빅 스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내년 말 정도가 아마 이 5% 초반의 금리가 이제 가장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러우 전쟁이 안정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의존했던 에너지를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기 시작하고 식량도 일부 이제 러우 전쟁 와중에도 식량 수출이 재개가 됐죠. 그래서 러우 전쟁이 안정화되면서 그 에너지와 식량의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러우 전쟁 이전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낮아지지 않다. 여전히 에너지와 식량 물가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은 물가 인상의 속도가 수그러진다는 거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 인상의 속도가 수그러지면서 이 고금리,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면서 달러 강세는 일부 약화될 수가 있다. 달러 강세가 유지는 되지만 지금보다는 약화될 것이다. 다른 나라 보면 이제 중국은 전 세계 GDP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위주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그래서 코로나 위주 정책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집회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시진핑이 여기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코로나 위주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약 4.5%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도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이고요. 어, 러시아는 아까 말한 그 마이너스 1%대, 유럽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에 0%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0%대로 확연한 경제 침체가 예상됩니다. 즉 유럽에서 경제 침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한국은 대유럽 수출이 줄어들 겁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불황, 그죠? 그 미국의 침체,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블록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될 겁니다. 또한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우리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이자율이 높은 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민간들이 이 금리 부담으로 이자를 내냐고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가 감소될 겁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그 한전이 높은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이 그 값싼 이 전기료를 했는데 한전이 지금 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한전이 재정 위기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료를 올릴 거고 한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원유나 천연가스, 에너지를 수출했던 공급을 해줬던 거 공공요금이라든가 교통요금이 인상이 본물같이 나고 이미 택시도 기본요금 다 올랐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정부가 지금까지 막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공공요금이 올해는 더 많이 인상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예상을 보면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올해도 2.5% 낮죠.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했는데 2022년에 2.5%였는데 2023년에는 1.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낮은 성장률인데 이거는 IMF 시대에 1%를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더 심각한 거는 지난 6월에는 2.5%를 2023년 경제 성장을 예상했는데 지금 1.6%니까 6개월 만에 그 1%가 떨어졌어요. 1%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 이 더 경제 성장률이 예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 즉 경제 침체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감은 마치 마이너스처럼 불황이죠. 지금 뭐그 대출 이자를 내면 쓸 돈이 없다 그러죠. 현재는 불황이다. 그리고 물가는 이제 올해 5% 정도에서 실제로 시장 바구니 물가는 5% 훨씬 넘죠. 어쨌든 올해 그 5%에서 2023년에 이제 그 3.5%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3.5% 내에서 잡는다는 건데 러우 전쟁 때문에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입하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3.5%를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자,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죠. 글로벌 불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소폭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업과 구조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업이 결정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게가 대출 고금리 아파트 폭락으로 인해서 가게들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서비스업, 그죠? 자영업 이런 쪽에서 폐업, 실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또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공기업을.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수출 주력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또 그 실업이나 해고가 늘어날 것 같은.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